결혼 첫해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마비가 되었다. 남편은 말했다. 엄마한텐 이제 당신밖에 없어. 나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영원히 소독약 냄새가 가시지 않을 것 같은 그 아파트로 들어가 1년 365일 쉬는 날 없는 간병인이 되었다. 7년 뒤 1500일이 넘는 낮과 밤, 나는 단 한 번도 쇼핑을 가본 적이 없고 단 하루도 푹 자본 적이 없으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날 남편이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내리치며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나는 그 종이 쪼가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참 좋구나. 당신 지금 안 울어?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얼굴이었다. 나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걸음을 옮겼다. 울긴 왜 울어? 난 이 하루를 7년이나 기다렸는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11월의 청담동. 공기에는 특유의 서늘함이 배어 있었다. 매서운 북풍이 뺨을 때리는 그런 추위가 아니라 발목에서부터 서서히 기어 올라오는 눅눅하고 어딘가 곰팡내 나는 그런 한기였다. 은서는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병동 창가에 서서 앙상한 은행나무 가지가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병실 안은 난방이 너무 세게 돌아가 등줄기에 얇게 땀이 벨 정도였지만 그녀의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등 뒤로는 환자 감시 장치의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려왔다. 띡, 띡, 띡. 은서는 마치 자신의 심장 박동을 세듯 속으로 그 소리를 세고 있었다. 은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냘팠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쇠약함이 묻어났다. 은서가 뒤를 돌아보자 병상에 누운 여자가 힘겹게 오른손을 들어 자신을 향해 뻗고 있는 것이 보였다. 파르르 떨리는 그 손등에는 정맥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투명한 반창고 아래로 시퍼런 핏줄이 비쳤다. 사흘 전 시어머니는 청담동 아파트 단지 안에서 쓰러졌다. 경비원 아저씨가 발견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차가운 바닥에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도 모를 상태였고 입꼬리는 돌아가 있었으며 왼쪽 몸은 완전히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았다. 뇌출혈. 의사는 기저핵 출혈이니 편마비 후유증이니 하는 은서가 잘 알아듣지 못할 의학 용어들을 섞어가며 아주 담담하게 상태를 설명했다. 은서의 뇌리에 박힌 건 오직 마지막 한 문장뿐이었다. 장기적인 재활과 간병이 필요합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평생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은서야,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그녀를 불렀다. 이번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이 애미한텐 이제 너밖에 없다. 은서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몸을 숙이고 시어머니의 손바닥 안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 손은 될 것처럼 뜨거웠지만 맞잡아오는 힘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미약했다. 시어머니의 눈가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깊게 파인 주름을 타고 하얗게 센 머리칼 속으로 스며들었다. 정호 그 녀석은 회사 일로 바빠서 의지할 때가 못 돼 시어머니는 몇 마디를 뱉어낼 때마다 숨을 헐떡이며 띄엄띄엄 말을 이었다. 이 애미가 그동안 너한테 섭섭하게 군 거 다 안다. 그래도 은서야, 나를 버리지 마라. 은서는 입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가 걸린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짧게 깎여 끝이 누렇게 변한 시어머니의 앙상한 손가락이 자신의 손을 얽어매고 있는 것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3개월. 최정호와 결혼한 지 고작 3개월째였다. 두 사람은 같은 부서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났다. 무역회사 부장으로 일하던 정호는 빳빳한 정장 차림의 말투도 부드러웠고 첫 만남에서 억지로 술을 먹이려는 선배를 막아주기도 했다. 그 후의 일들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연애를 하고 양가 부모님을 뵙고 결혼을 했다. 시어머니가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위아래로 한참을 훑어보고는 딱 한마디를 던졌다. 얼굴빛이 안 좋은데 어디 몸이 성취하는 건 아니니 옆에서 정호가 서둘러 분위기를 수습했다. 엄마, 은서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을 많이 해서 그래요. 시어머니는 그러냐 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혼식이 끝난 후
은서는 청담동 아파트로 들어갔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집으로 방 3개짜리 구축 아파트라 인테리어는 낡았지만 채광 하나는 끝내줬다. 시어머니가 안방을 쓰고 부부는 작은 방을 썼으며 남은 방 하나는 정호의 책과 서류들로 꽉 찬 서재였다. 은서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와 남편의 아침상을 차렸고 퇴근 후에는 불이 나게 달려와 저녁을 준비했다. 시어머니는 그녀가 끓인 된장찌개가 너무 짜다며 타박했고 소고기 묵국에 질긴 고기가 너무 많다며 잔소리를 했으며 설거지할 때 물소리가 너무 크다며 눈치를 줬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그럭저럭 견딜 만한 일상이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은서야. 문간에서 정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서가 고개를 돌리자 편의점 비닐봉지를 든 남편이 병실 문 앞에 서 있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셔츠깃은 구겨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리저리 흔들리며 은서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방금 담당 과장님이랑 면담하고 왔어. 정호가 안으로 들어와 침대 옆 협탁에 비닐봉지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 상태가 24시간 내내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대.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이 저릿했다. 그녀는 다리를 주무르며 남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간병인이 너무 비싸의 정호가 입을 열었다. 한 달에 300만 원이래? 그것도 제일 기본이. 게다가 남의 손에 맡기는 거 영 불안하잖아. 당신도 우리 엄마 성격 알지? 은서는 그 말에 속뜻을 알아차렸다. 그러니까 나보고 회사를 그만두라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스스로도 놀랄 지경이었다. 정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애원과 함께 며느리로서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모종의 뻔뻔함이 서려 있었다. 은서야, 병상에 누운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남은 힘을 모두 짜낸 듯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였다. 이 애미가 이렇게 빌마. 나한텐 이제 너밖에 없다. 그 뜨거운 손이 다시 한번 은서의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은서는 고개를 숙여 그 손을 내려다보았다. 마디마디가 굵게 변형되어 있었다. 평생 고된 노동을 견뎌온 흔적이었다. 젊은 시절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파느라 하루 종일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살아 관절염을 얻었다던 시어머니의 옛말이 떠올랐다. 생각해볼게 그녀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사직서를 내밀었을 때 팀장님은 몇 초간 멍하니 굳어 있었다. 서은서 씨, 정말 후회 안 하겠어. 검은 뿔테 안경을 쓴 40대 여성인 팀장님은 산전수전 다 겪은 선배 특유의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팀에서 디자인 실력 제일 좋은 게 은서 씨잖아. 작년에 그롯데 프로젝트 때도 클라이언트가 은서 씨 콕 집어서 칭찬했었고 지금 나가면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 정말 힘들어. 은서는 팀장님의 책상 앞에 서서 양손을 옆으로 늘어뜨린 채 남몰래 손톱으로 손바닥을 꾹 눌렀다.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팀장님은 안경을 벗고 미간을 주무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집안일 때문이야? 내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간병할 사람이 필요해서요. 남편 보고 휴직하라고 하면 안 돼?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팀장님은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다. 그래, 더 묻지 않을게. 은서 씨 참 성실하고 좋은 직원이었는데 나중에라도 혹시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은서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동안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설 때 11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려 눈시울이 시큰거렸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삼청동 길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문득 아득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마치 자신의 인생이 이 순간을 기점으로 무언가에 의해 싹둑 잘려나간 것 같았다. 그 이전의 28년과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징징 울렸다. 정우가 보낸 문자였다. 은서야, 엄마 오늘 오후에 퇴원해. 환자용 깔개랑 침대 주문하는 거 잊지 말고. 링크는 내가 카톡으로 보냈어. 이따 봐. 은서는 손가락이 빳빳하게 얼어붙을 때까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링크를 눌러 물건들을 하나씩 장바구니에 담기 시작했다. 환자용 침대, 휠체어, 욕창 방지 매트리스, 성인용 기저귀, 일회용 방수깔개, 일회용 위생장갑, 샤워 티슈. 장바구니 총액은 순식간에 200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결제 버튼을 눌렀다. 시어머니가 퇴원하던 날 서울에는 올겨울 첫눈이 내렸다. 은서는 아파트 공동 현관 앞에 서서 구급차가 천천히 다가와 멈추는 것을 지켜보았다. 구급대원 2명이 시어머니를 들것에 실어내렸다. 들것에 누운 시어머니는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이었고 왼쪽 몸에는 야은 담요가 덮인 채 미동조차 없었다. 정호는 그 옆을 따라가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동시에 구급대원들에게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라고 손짓을 하고 있었다. 네, 오후 3시 회의는 취소해 주시고요. 아니, 어머니가 방금 퇴원하셔서 오늘은 도저히 회사에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 부장님께 말씀드려서 제 대신 좀 들어가 달라고 전해주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혔다. 은서는 혼자 현관 앞에 서서 구급차 지붕 위로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져 천천히 물로 녹아내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 지난 이틀 동안 준비해둔 물건들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환자용 침대는 이미 조립을 마쳐 안방 창가에 배치해 두었다.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혈압계, 체온계, 약통이 놓여 있었다. 기저귀와 방수깔개는 수납장에 날짜별로 나누어 정리했다. 하루에 4장, 한 달이면 120장이었다. 휠체어는 접어서 벽구석에 세워두었고 그 옆에는 새 담요를 걸어두었다.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확인했다. 푹 고아낸 사골국을 밀폐 용기에 담아두었다. 총 6통, 사흘은 거뜬히 먹을 양이었다. 대추와 잣을 넣은 찹쌀은 물에 불려 그릇에 담아두었다. 내일 새벽이면 잣죽을 끓일 수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주자 구급대원들이 시어머니를 들고 들어왔다. 정호는 여전히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목소리를 낮춰 누군가와 통화하며 뒤따라 들어왔다. 은서의 곁을 지나칠 때 그는 그녀를 힐끗 보더니 입모양으로 속삭였다. 수고해. 그러고는 은서를 현관에 남겨둔 채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구급대원들은 시어머니를 안방으로 옮겨 환자용 침대에 눕히는 것을 도왔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마치 잠든 것처럼 얕은 숨을 내쉬고 있었다. 은서는 곁에 서서 지켜보다가 대원들이 돌아가자 허리를 굽혀 시어머니의 담요를 꼼꼼히 덮어주었다. 은서야. 갑자기 시어머니가 번쩍 눈을 떴다. 탁한 눈동자가 그녀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목말라. 은서가 허리를 폈다. 물 떠올게요.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유아용 빨대 컵을 꺼내 미지근한 물을 반쯤 채웠다. 안방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오른손으로 힘겹게 몸을 반쯤 일으켜 세운 채 짜증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왜 이리 굼떠? 어머니, 물 드세요. 은서가 시어머니의 입가에 빨대를 가져다 댔다. 시어머니는 두어 모금 빨아마시더니 고개를 획 돌려버렸다. 너무 차갑잖아. 은서는 컵 안에 물을 내려다보고 손등으로 컵 표면의 온도를 가늠해 보았다. 차갑지 않았다. 딱 마시기 좋은 온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주방으로 돌아가 따뜻한 물을 더 섞어 다시 가져왔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군말 없이 물을 마셨고 다 마신 후에는 눈을 감고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은서는 빈 컵을 손에 든 채 침대 곁에 한참을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아직도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얇은 명주 그물처럼 촘촘하고 고운 눈이었다. 라디에이터에서 웅웅거리는 낮은 소리가 났고 시어머니의 옅은 코골이 소리가 그에 섞여 들려왔다. 거실에서 통화를 마친 정호가 안방으로 들어와 침대 위에 어머니를 한 번, 그리고 은서를 한 번 번갈아 보았다. 고생 좀 해줘, 그가 말했다. 나 오늘 저녁에 회사 들어가서 급하게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 엄청 늦을지도 몰라. 당신 혼자 괜찮겠지?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호는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 전체가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은서는 안방 문간에 서서 남편이 신발을 갈아 신고
문을 열고 다시 닫는 소리를 들었다. 곧이어 엘리베이터가 웅웅거리며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TV 리모컨, 반쯤 남은 각티슈, 펼쳐진 잡지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TV를 켜지도 잡지를 집어들지도 않은 채 그저 가만히 앉아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다. 날이 점점 어두워졌다. 새벽 2시 45분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부름이 소파에서 선잠을 자던 그녀를 깨웠다. 은서야. 서은서. 그녀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달려가 불을 켰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오른손으로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공기 중에 지독하고 코를 찌르는 지린내가 진동했다. 은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불을 들춰보니 시어머니 밑에 깔아둔 방수깔개가 이미 흠뻑 젖어 있었고 누런 얼룩이 커다랗게 번져 있었다. 더러워 죽겠어. 빨리 안 치워. 시어머니가 움직일 수 있는 한쪽 손으로 침대 가장자리를 퍽퍽 내리치며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제때제때 깨워서 화장실을 보내야지. 침대에 오줌을 싸게 만들어. 너 지금 나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납장으로 다가와 새 방수깔개, 기저귀, 일회용 위생장갑, 물티슈를 꺼냈다. 그리고 침대 곁으로 다가가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기 시작했다. 다 큰 성인의 기저귀를 가는 건 난생 처음이었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녀는 먼저 더러워진 깔개를 시어머니의 밑에서 조심스레 빼내어 침대 옆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의 잠옷바지를 벗기고 젖은 기저귀를 풀어 돌돌 말아버렸다. 시어머니의 피부는 창백했고 뼈 위로 살가죽이 축 늘어져 있었으며 하반신은 소변에 짓물러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은서는 물티슈를 뽑아 조금씩 닦아내기 시작했다. 앞에서 뒤로, 다시 뒤에서 앞으로. 살살 좀 해. 아프잖아. 시어머니가 앙칼지게 소리쳤다. 은서의 손길이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다 닦아낸 후 그녀는 발진 크림을 꺼내 손바닥에 조금 짜서 비빈 다음 붉어진 피부 위에 꼼꼼히 발라주었다. 그 다음은 새 기저귀 차례였다. 기저귀를 펼쳐 시어머니 밑에 깔고 위치를 맞춘 뒤 허리밴드를 단단히 채웠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는데 20분이 걸렸다. 끝나고 나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도저히 똑바로 펼 수가 없었다. 그녀는 더러워진 옷과 방수깔개를 베란다로 가져가 세탁기에 넣었다. 세탁 세제, 섬유 유연제, 그리고 동작 버튼. 세탁기가 웅웅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고 둔탁한 소음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베란다에 서서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눈은 이미 그쳐 있었고 저 멀리 지평선 쪽에 아스라한 빛이 번져 있었다. 아마도 가로등 불빛을 터였다. 그녀의 손에는 물티슈의 알코올 냄새와 세제의 인공적인 꽃향기가 뒤섞여 형언할 수 없이 기괴한 냄새가 배어 있었다. 고개를 숙여 휴대폰을 확인했다. 새벽 3시 30분 정호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누웠다. 눈을 감기 전 그녀는 알람을 맞췄다. 5시 30분 후 2시간 뒤면 일어나 잣죽을 끓여야 했다. 새벽 4시의 주방은 고요했다. 은서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냄비 속의 하얀 죽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어오르는 김이 그녀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고 창밖의 잿빛 하늘도 함께 번져 보였다. 그녀는 죽이 바닥에 눕지 않도록 주걱을 한 방향으로 천천히 저었다. 친정엄마가 가르쳐준 방법이었다. 죽을 끓일 때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불이 너무 세서도 안 되고 너무 빨리 저어서도 안 된다고, 그러면 밥알이 다 뭉개진다고 하셨다. 물론 친정엄마는 당신의 딸이 어느 날 새벽 4시에 시어머니를 위해 죽을 끓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만 말이다. 거실 쪽에서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은서가 고개를 돌리자 정호가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몸에서는 짙은 술 냄새와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는 은서를 보지 못한 채 안방 쪽으로 직행했다. 정호 씨.
그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주방의 불빛을 향해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어머니 죽 끓이려고 은서가 대답했다. 당신 얼른 씻어. 술 냄새 엄청나. 정호는 어하고 대충 얼버무리며 비틀비틀 욕실로 들어갔다. 은서는 다시 몸을 돌려 냄비 속에 죽을 저었다. 문득 광고 대행사에서 일할 때 새벽 3시까지 야근을 하고 막차를 타고 퇴근하며 졸음에 겨워 눈을 뜨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피곤한 순간인 줄 알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 일이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흘러갔다. 마치 거대한 기계에 짓눌려 납작해진 것처럼 매일매일이 너무나 얄팍해서 어제와 오늘의 차이를 구별할 수조차 없었다. 새벽 4시 기상, 죽 끓이기, 먹기 좋게 식혀두기. 5시 30분, 첫 기저귀 갈기. 6시, 시어머니 아침 식사 먹이기. 한 숟갈씩 입에 떠 넣어드리면 시어머니는 아주 느리게 씹어 삼켰고 죽 한 그릇을 다 비우는데 40분이 걸렸다. 7시, 세수시켜드리고 손 닦아드리고 몸 닦아드리기. 8시, 아침 약 챙겨 먹이기. 혈압약, 고지혈증 약, 항응고제, 변비약까지 총 8알을 미지근한 물과 함께 한 알씩 삼키게 해야 했다. 9시, 시어머니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고 거실로 모시고 나와 햇볕 쬐게 해드리기. 10시, 기저귀 갈기. 11시, 점심 준비. 12시, 점심 먹이기. 오후 1시, 시어머니 낮잠 시간. 이때가 되어서야 은서는 간신히 자리에 앉아 쉴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언제 부를지 몰라 깊이 잠들 수는 없었다. 오후 3시, 기저귀 갈기. 4시, 재활훈련. 감각이 없는 왼쪽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움직여주기. 5시, 저녁 준비. 6시, 저녁 먹이기. 7시, 저녁 약 먹이기. 8시, 몸 닦아드리고 환자복 갈아입히기. 9시, 다시 침대로 눕혀드리기. 10시, 기저귀 갈기. 11시, 시어머니는 잠자리에 들지만 은서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 더러워진 옷가지를 세탁하고 내일 먹일 약을 분류해두고 다음날 쓸 간병 용품들을 미리 세팅해 두어야 했다. 자정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리에 누울 수 있었지만 새벽 2시가 되면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부름에 눈을 떠야 했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하기. 의사가 신신당부한 말이었다. 은서는 그 말을 비석에 새기듯 뇌리에 깊이 박아두었다. 정각이 될 때마다 휴대폰 알람이 울렸고 밥을 먹든 화장실에 있든 샤워를 하든 하던 일을 멈추고 당장 달려가 시어머니의 몸을 뒤집어 드려야 했다. 왼쪽으로 2시간, 똑바로 눕혀서 2시간, 오른쪽으로 2시간. 이 끔찍한 쳇바퀴는 끝이 없었다. 다크서클은 턱 밑까지 내려왔고 얼굴은 누렇게 떴으며 52kg이던 몸무게는 46kg까지 빠졌다. 어느 날 욕실에서 세수를 하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은서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거울 속 여자는 볼살이 쏙 빠져 잿빛 얼굴을 하고 있었고 광대뼈는 툭 붉어져 나왔으며 눈 밑에는 시퍼런 멍 같은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나이 올해로 29이었다. 하지만 거울 속의 여자는 40은 좋게 넘어 보였다. 시어머니의 짜증과 신경질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의사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감정 기복이라며 환자가 쉽게 우울해하고 화를 내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은서는 그 말 역시 가슴에 새겼다.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낼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주문을 외웠다. 이건 병이야. 아파서 그러시는 거야. 병 때문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덜 아픈 건 아니었다. 그날은 은서가 체위를 변경해 들이다가 실수로 동작이 조금 컸던 날이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침대 난간에 부딪혔다. 아주 살짝 닿은 정도라 붉은 자국조차 남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너 일부러 그랬지? 나 엿 먹으라고 일부러 때린 거지? 어머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성한 오른손으로 은서의 팔뚝을 콱 움켜쥐더니 손톱을 살점 깊숙이 박아 넣었다. 은서는 숨을 헉 들이켰지만 팔을 빼내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손톱은 길게 자라 있었다. 은서가 미처 깎아들이는 것을 깜빡한 탓이었다. 그 5개의 손톱이 마치 작은 칼날처럼 그녀의 피부를 파고들었고 뜨뜻한 액체가 팔뚝을 타고 흘러내려 침대 시트 위로 뚝뚝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내년이 날 죽이려고 환장했구나.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떴다. 흰자 위에는 핏발이 가득 서 있었다.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지. 내가 죽어야 내 아들도 독차지하고 이 집도 내 차지라며 좋아할 줄 알아. 은서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시어머니가 살을 파고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파서 우는 것은 아니었다. 왜 눈물이 나는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한 3분쯤 지났을까 시어머니도 기운이 빠졌는지 서서히 소나기 힘을 풀었다. 은서가 고개를 숙여 자신의 팔뚝을 내려다보자 붉은 피가 맺힌 초승달 모양의 자국 5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주변 피부는 이미 시퍼렇게 멍이 들기 시작했다. 어머니, 연고 가져올게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고 핏자국을 씻어냈다. 차가운 물이 상처에 닿자 쓰라린 통증이 밀려왔고 그제야 정신이 조금 번쩍 들었다. 거울장 안에서 포비돈 요오드와 반창고를 꺼내 상처를 하나하나 처치했다. 수도꼭지는 여전히 틀어진 채였다. 그녀는 문득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오열하기 시작했다. 세차게 쏟아지는 물소리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얼마나 울었는지도 모를 만큼 시간이 흐른 뒤 무릎에 닿은 잠옷바지가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물과 수돗물이 뒤엉켜 어느 것이 눈물이고 어느 것이 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쯤엔 다리에 쥐가 나 있었다. 그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은 뒤 욕실을 나섰다. 시어머니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아까 악을 쓰며 흘린 침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은서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 수건을 집어들고 시어머니의 입가를 조심스레 닦아주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 사람은 내 남편의 어머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보살펴야 할 사람이다. 갑자기 너무나 지독한 피로가 몰려왔다.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며나오는 하룻밤 푹 잔다고 해서 결코 풀리지 않을 그런 지독한 피로였다. 그날 밤 정호는 아주 늦게 귀가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피곤해 죽겠다며 곧장 욕실로 향했다. 은서는 안방 문 앞에 서서 그가 씻고 나오기를 기다렸다. 오늘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며 팔을 꼬집은 일에 대해 털어놓고 싶었다. 오늘 어머니가 내 팔을 이렇게 꼬집으셨어. 그녀는 소매를 걷어 올려 팔뚝에 난 상처를 보여주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서 어머니 모시고 정신건강의학과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은서야, 정호가 말을 싹둑 잘랐다. 엄마가 아프시잖아. 아픈 사람이 짜증 좀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이 며느리로서 좀 참고 넘어가면 안 돼? 나도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하다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와서 당신 하소연까지 들어줘야 해? 나보고 어쩌라고. 그는 은서를 지나쳐 침대에 눕더니 획 돌아 누워버렸다. 나 먼저 잔다. 내일 아침 회의 있어? 은서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남편의 넓은 등짝을 바라보았다. 저렇게 넓은 등이 오늘따라 유난히 멀고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소매를 내리고 안방을 나와 문을 닫았다. 거실로 돌아온 그녀는 소파에 몸을 기댔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별 하나 보이지 않았고 저 멀리 고층 빌딩의 불빛들만 명멸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 위에 팔을 올려놓고 5개의 초승달 모양 상처를 멍하니 응시했다. 반창고는 땀에 젖어 너덜거리며 떨어지려 하고 있었고 그 아래로 검붉게 굳어가는 딱지가 보였다. 문득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내뱉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지. 내가 정말 그런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한참을 생각했지만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하루하루 흐르면서 은서는 자신이 모든 것에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욕을 퍼부어도 화가 나지 않았다. 팔을 꼬집고 때려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남편이 자신을 투명 인간 취급해도 아무렇지 않았다. 마치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매일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일 뿐이었다. 기상, 죽 끓이기, 기저귀 갈기, 밥 먹이기, 몸 닦기, 체위 변경, 약 먹이기, 취침. 끝없이 반복되는 무한 궤도였다. 가끔은 예전의 삶이 떠오르기도 했다. 광고 대행사에 다닐 때는 동료들과 홍대 카페에서 수다를 떨며 커피를 마셨고 주말이면 가로수길로 쇼핑을 하러 갔으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친구들과 삼겹살에 소주를 기울이며 자축하곤 했다. 그 모든 일들이 전생의 기억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이제 그녀는 마지막으로 쇼핑을 갔던 게 언제인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신 게 언제인지도. 거울 앞에 앉아 공들여 화장을 해본 게 언제인지도. 그녀의 세상은 이 좁은 아파트, 소독약 냄새와 노인의 지린내가 찌든 이 공간으로 쪼그라들어 버렸다. 결혼 2년 차, 은서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얀 플라스틱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하게 그어진 두 줄, 그녀는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아 그 두 줄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기뻐해야 하는 걸까?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이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내 아이. 나와 정호의 아이. 은서야. 서은서.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서는 휴지로 테스트기를 둘둘 말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욕실을 나섰다. 네, 어머니. 가요. 그날 저녁, 정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다. 은서는 저녁상을 차려놓고 시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식하게 마주 앉아 임신 사실을 알렸다. 정호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환하게 웃었다. 진짜. 와, 잘됐다. 우리 엄마가 아시면 엄청 좋아하시겠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은서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고생했어, 은서야. 은서는 남편의 품에 기대어 그에게서 나는 섬유 유연제 향기를 맡았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다.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정호 씨, 그녀가 조심스레 입을 뗐다. 아이 낳고 나면 우리 간병인 좀 쓰면 안 될까?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의 몸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가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일단 애부터 무사히 낳고 나서 생각하자고. 그는 은서를 품에서 떼어내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밥을 먹기 시작했다. 은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품 안이 텅 비어버린 듯한 서늘함을 느꼈다.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은서는 바닥에 크게 미끄러져 넘어졌다. 시어머니의 몸을 닦아드리느라 오랫동안 허리를 굽히고 있다가 일어서는 순간 눈앞이 핑 돌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나동그라진 것이다. 불은 배가 침대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고 뱃속을 찢어놓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다. 얘야, 서은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가 찢어지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너 지금 내 손자 죽이려고 환장했어. 은서는 바닥에 엎드린 채 배를 부여잡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다리 사이로 뜨끈한 액체가 흘러나와 장판을 적시는 것이 느껴졌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그녀는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어 간신히 몸을 일으킨 뒤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가 휴대폰을 집어들고 119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고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주저앉아 잠옷바지에 점점 넓게 번져가는 붉은 핏자국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도 안방에서는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은서야. 서은서. 나 아직 약 안 먹었어. 빨리 와서 약 먹여. 은서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올랐다. 구급차 문이 닫히는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아득해지더니 마침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는 다행히 태아는 무사하지만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은서는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조심스레 배 위에 손을 얹자
뱃속에 작은 생명이 꼬물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눈꼬리를 타고 흘러 귓바퀴를 적셨다. 정호가 병원에 도착한 것은 밤 9시가 다 되어서였다. 그는 편의점 샌드위치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상 곁에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은서야, 진짜 10년 감수했다. 의사 선생님이 괜찮대? 응, 이 다행히 아이는 무사하대. 정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아, 근데 집은 어쩌지? 엄마 혼자 계시는데? 아까 통화해보니까 저녁약도 아직 안 드셨다던데? 은서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온몸의 기운이 쏙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약통 침대 옆 협탁에 올려놨어. 그녀가 말했다. 요일별로 칸칸이 다 나눠놨으니까 어머니가 직접 열어서 드시면 돼. 하지만 엄마 혼자서는 못하시잖아. 당신도 우리 엄마 성격 알면서 당신이 직접 떠먹여주지 않으면 절대 안 드시는 것. 그럼 드시지 말라고 해? 은서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다. 정호는 당황한 듯 입을 반쯤 벌린 채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병상 곁에 5분쯤 뻘쭘하게 서 있다가 입을 열었다. 나 병원 근처 모텔에 방 잡아놓을 테니까 밤에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그는 떠났다. 은서는 다인실 병실에 홀로 누워 옆 침대 할머니의 옅은 코골이 소리를 들었다. 창밖에 네온 쌓인 불빛이 깜빡이며 병실 천장을 어스름하게 물들였다. 그녀는 배 위에 손을 얹고 가만히 쓰다듬었다. 미안해. 그녀가 속삭였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딸아이가 태어나던 날 정호는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다. 은서는 혼자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50대의 택시 기사 아저씨는 룸미러로 배를 부여잡고 끙끙거리는 그녀를 보더니 사색이 되어 미친 듯이 경적을 울리며 내달렸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양수가 터진 상태였고 간호사들이 서둘러 휠체어를 끌고 와 그녀를 분만실로 밀어넣었다. 진통은 무려 14시간이나 이어졌다. 정호가 병원에 도착한 것은 진통이 시작된 지 12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그는 간호사에게 수술 동의서를 받아 서명을 한 뒤 분만실 문 앞을 초조하게 서성였다. 은서는 분만대에 누워 자신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차가운 타일 벽에 부딪혀 메아리 치는 것을 들었다. 아프다. 너무 아팠다. 누군가 자신의 몸을 반으로 쪼개어 산산조각 내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침대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바닥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힘주세요. 조금만 더 힘주세요. 조산사의 목소리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은서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냈다. 응애, 응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축하합니다. 예쁜 공주님이네요. 간호사가 핏덩이 같은 아기를 안아와 은서의 가슴 위에 올려주었다. 온몸이 붉고 쭈글쭈글한 작은 생명체는 두 눈을 꼭 감은 채 입을 뻐끔거리며 찢어질 듯 날카로운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은서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조심스레 감싸 안았다. 내 딸, 나의 아이. 그녀는 쭈글쭈글한 작고 붉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지난 2년 동안 흘린 눈물 중 가장 많은 양이었지만 결코 쓰디쓴 눈물은 아니었다. 분만실 문이 열리고 정호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다가와 아이를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당신 닮았네.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김 부장님. 네, 계약서 초안은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는 통화를 하며 황급히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뒤를 돌아보며 입모양으로 속삭였다. 이따 올게. 문이 닫혔다. 은서는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채 굳게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엄마랑 집에 가자. 그녀가 딸아이를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우리 집으로 가자. 산후조리 기간은 은서의 인생에서 2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끔찍한 악몽이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바로 다음 날부터 그녀는 다시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아야 했다.
정호는 산후도우미를 부를 돈도 간병인을 쓸 돈도 없다고 했다. 그의 표정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람 같았다. 은서야, 요새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잖아. 회사 사정도 엉망이고 내 월급 뻔한데. 은서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갓난쟁이 수아를 아는 채 그의 변명을 묵묵히 들었다. 그렇다고 엄마를 나 몰라라 할 순 없잖아. 정호가 말했다. 당신이 조금만 더 고생해줘. 수아 좀 크고 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수아가 좀 크고 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그 지긋지긋한 레퍼토리는 이미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다. 은서는 수아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 아기 침대에 눕혔다. 수아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발그레한 두 뺨과 깃털처럼 가벼운 숨소리. 그녀는 아기 침대 곁에 서서 딸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애는 낳고 온 거냐? 시어머니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아들이냐? 딸이냐? 딸이에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입꼬리가 비죽 내려갔다. 딸이 무슨 소용이야? 우리 최씨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지. 쓸모없는 것. 은서는 대꾸 없이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기 시작했다. 아, 살살 좀 해. 시어머니가 악을 썼다. 애 낳고 오더니 소나기에 독만 올랐어. 은서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일부러 세게 한 것이 아니었다. 갓 출산한 몸이라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기운이 없어 서 있는 것조차 버거웠기 때문이었다. 하혈은 멈추지 않아 2시간마다 산모용 패드를 갈아야 했고 가슴은 돌덩이처럼 뭉쳐 3시간마다 젖을 물려야 했으며 수유를 할 때마다 젖꼭지가 칼에 베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으므로. 그날 밤 은서는 고열에 시달렸다. 체온계는 39.5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얇은 담요 한 장을 뒤집어 쓴 채 거실 소파에 웅크려 있었다. 온몸이 덜덜 떨리면서도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얼음물에 처박혔다가 불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끔찍한 오한과 발열이 교차했다. 아기 침대에서는 수아가 찢어질 듯 울어대고 있었다. 그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송곳처럼 관자놀이를 찔러댔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켜 아기 침대로 다가갔다. 수아를 안아들고 잠옷 단추를 풀어 젖을 물렸다. 수아는 두어 번 빨더니 다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다. 고개를 숙여 가슴을 보니 퉁퉁 붓고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유선염이 온 게 분명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반대쪽 젖을 물렸다. 은서야. 서은서.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부름이 들려왔다. 은서는 두 눈을 질끈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수아를 다시 아기 침대에 눕혀놓고 안방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왜 부르셨어요, 어머니? 시간이 언젠데 아직도 안 와. 나 이대로 둬서 욕창 걸려 썩어 죽게 만들 작정이야. 은서는 허리를 굽혀 시어머니의 체위를 변경하기 시작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평소보다 동작이 훨씬 굼떴다. 시어머니가 성한 오른손을 들어 은서의 손목을 획 낚아챘다. 손은 왜 이리 덜덜 떨어 시어머니가 탁한 눈동자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계집애 낳았다고 속상해서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지, 지금. 은서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니, 저 열이 펄펄 나요. 너무 아파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열 좀 난다고 유세야? 나 정호 가졌을 때는 40도 고열 펄펄 끓으면서도 밭에 나가 김맸다. 요즘 것들은 배가 불러 터져서 조금만 아파도 엄살은? 은서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몸을 돌려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와 문을 닫아버렸다. 거실로 돌아온 그녀는 여전히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수아를 안아들고 소파에 앉아 다시 젖을 물렸다. 집안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다. 아기가 젖을 빠는 소리와 창밖 멀리서 가끔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만이 정막을 깰 뿐이었다.
은서는 품에 안긴 딸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뽀얀 두 뺨과 꼭 감은 두 눈. 문득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내가 지금 여기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은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안 돼. 나에겐 이 아이가 있다. 그녀는 눈물을 꾹 참으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정호는 그날 밤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음 날 저녁 늦게 퇴근한 그는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회사에서 밤을 새웠다고 변명했다. 은서는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기대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시간은 무심히 흘렀다. 1년, 2년, 3년. 수아는 방긋방긋 웃기 시작했고 기어다니기 시작했으며 엄마하고 부르기 시작했고 마침내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다. 은서는 시어머니를 간병하는 틈틈이 딸아이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주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동요를 불러주었다. 그 짧은 순간만이 그녀의 하루 중 유일한 숨통이었고 자신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점점 허락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나마 움직이던 오른손마저 마비가 오기 시작했고 발음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뭉개졌다. 의사는 2차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며 간병과 약물 치료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경고했다. 은서의 노동 강도는 2배로 뛰었고 수면 시간은 하루 4시간 밑으로 떨어졌다. 반면 정호의 샥은 등 갈수록 잦아졌다. 일주일에 2-3번 들어오는 게 고작이었고 귀가할 때마다 짙은 술 냄새와 함께 낯선 향수 냄새를 풍겼다. 집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 이름 모를 여자의 향기였다. 은서는 묻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았다. 아니, 사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 용기가 없었을 뿐이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결혼 5년 차 가을이었다. 은서는 시어머니의 저녁을 먹이고 식기를 정리한 뒤 거실로 나왔다. 정호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불빛이 그의 얼굴을 반반으로 가르며 기괴한 음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정호 씨, 내일 하루만 연차 내면 안 돼? 은서가 입을 열었다. 수아 유치원에서 아빠 참여 수업이 있는데 꼭 참석해야 한대. 내일. 정호는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내일은 안 돼. 중요한 임원회의 있어? 그럼 모레는? 모레 수아 생일이잖아. 모처럼 롯데월드라도 데려가고 싶은데. 아, 진짜. 정호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다. 나 바쁜 거 알잖아. 왜 자꾸 귀찮게 해? 당신이 혼자 데려가면 되잖아. 은서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무언가 캥기는 듯 시선을 피하는 그의 눈빛이 보였다. 당신 휴대폰 좀 줘봐. 생각을 거치기도 전에 입에서 먼저 튀어나온 말이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호한 목소리였다. 정호의 몸이 눈에 띄게 흠칫 굳어졌다. 왜? 뭘 보겠다는 건데? 그냥 좀 볼 게 있어서. 볼 게 뭐 있다고 이래. 그는 휴대폰을 등 뒤로 슬쩍 감추며 언성을 높였다. 내 폰에 당신이 볼 게 뭐가 있는데? 은서는 그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당황, 불안, 그리고 꼬리를 밟힌 자의 비열한 초조함이 그 눈빛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문득 헛웃음이 났다. 돼서 그녀는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은서는 침대에 누워 안방 욕실에서 들려오는 샤워기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정호의 휴대폰은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여 있었다. 화면에는 수아의 사진이 떠 있었다. 아파트 화단 앞에 서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눈이 시로라기처럼 작아지도록 활짝 웃고 있는 딸아이의 모습이었다. 물소리가 멎었다. 정호가 젖은 머리를 털며 욕실에서 나왔다. 짙은 바디워시 향기가 코끝을 찔렀다. 그는 은서가 잠든 줄 알았는지 발소리를 죽여 침대 곁으로 다가오더니 협탁에서 휴대폰을 집어들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은서는 자는 척 눈을 감은 채 가느다란 속눈썹 틈새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6자리 비밀번호.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들의 결혼기념일이었다. 정우는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다시 휴대폰을 협탁에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그는 눕자마자 코를 골며 골아떨어졌다. 은서는 번쩍 눈을 뜨고 어두운 천장을 응시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그녀는 남편의 코골이가 규칙적이고 깊어질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렸다. 이윽고 그녀는 소리 없이 손을 뻗어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잠금이 해제되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사진첩 앱을 열자 자물쇠 아이콘이 걸린 비밀 폴더 하나가 눈에 띄었다. 폴더를 터치하자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창이 떴다. 그녀는 다시 결혼기념일을 입력했다. 열렸다. 폴더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2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고 예쁜 여자의 셀카였다. 긴 생머리에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고 입꼬리를 한껏 올려 웃고 있는 모습. 그녀는 은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세련된 감성 카페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하얀 벽, 늘어진 라탄 조명, 원목 테이블. 또 다른 사진 속에서 그녀는 고급 호텔의 새하얀 침대 위에 샤워 가운만 걸친 채 누워 젖은 머리칼을 늘어뜨리고 요염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비키니를 입고 푸른 바다와 금빛 백사장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는 동영상도 있었다. 은서는 화면을 넘기고 또 넘겼다. 사진마다 촬영 날짜와 장소가 찍혀 있었다. 작년 여름, 정호가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던 날이었다. 재작년 겨울, 정호가 양평으로 클라이언트 접대를 간다던 날이었다. 올해 봄 정호가 대전으로 세미나를 간다던 날이었다. 은서는 휴대폰을 다시 협탁 위에 올려놓았다. 아주 조심스럽게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녀는 다시 자리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런 거였구나. 눈물은 나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을 뿐이다. 너무나 철저하게 부서져 고운 가루가 되어버린 탓에 두 번 다시는 맞출 수조차 없게 되어버린 무언가. 다음 날 아침, 은서는 여느 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전복죽을 끓였고 6시에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았으며 7시에 아침을 먹였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다. 8시, 정호가 출근 채비를 마쳤다. 현관문을 나서며 그가 무심하게 던졌다. 오늘 저녁에 거래처 접대에 있어서 못 들어올지도 몰라? 은서는 현관에 서서 그가 구두를 신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알았어, 그녀가 대답했다. 정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다. 은서는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를 확인하고 몸을 돌려 욕실로 들어갔다. 세면대 앞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마주했다. 누렇게 뜬 피부, 푹 꺼진 눈두덩, 핏기 없는 잿빛 입술. 그녀의 나이, 올해로 33이었다. 하지만 거울 속의 여자는 50대 중반에 늙고 지친 노파 같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욕실을 나섰다. 이제 그 다음 일을 해야 할 차례였다. 그날 오후, 은서는 수아를 데리고 마포구에 있는 소아과로 정기검진을 하러 갔다. 의사는 수아가 아주 건강하며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 은서는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딸아이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다. 엄마, 우리 이제 집에 가요. 수아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서는 고개를 숙여 딸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티 없이 맑은 작은 얼굴에 까만 포도알처럼 반짝이는 눈망울이 빛나고 있었다. 수아야, 은서는 쪼그려 앉아 딸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엄마랑 집 하나 구경하러 갈까? 수아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무슨 집이요? 아주 작고 귀여운 집, 은서가 말했다. 우리 둘만의 비밀 기지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수아의 눈이 반짝였다. 수아는 비밀이 제일 좋아요. 은서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마포구의 낡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골목은 아주 비좁았고 양옆으로는 높낮이가 제각각인 오래된 빌라들이 늘어서 있었으며 벽에는 전단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두 사람은 6층짜리 낡은 빌라 앞에 다다랐고 꼭대기층까지 계단을 오른 뒤
다시 좁고 가파른 철제 계단을 하나 더 올라갔다. 옥탑방의 문은 아주 작았고 자물쇠는 가장 흔해 빠진 싸구려 열쇠고리였다. 은서는 문을 열고 딸아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5평 남짓으로 아주 비좁았다.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수납장 하나, 전기 포트 하나, 그리고 조그만 창문 하나가 전부였다. 창밖으로는 멀리 한강과 서산의 풍경이 내다보였다. 너무 작아요. 수아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다. 은서는 쪼그려 앉아 딸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수아야, 여기가 비록 작긴 해도 엄마 집이야. 오직 엄마랑 수아, 우리 둘만의 집이란다.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그럼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여기 안 살아요. 은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할머니는 원래 살던 집에 계실 거야. 여긴 우리 둘만의 비밀 기지라고 했잖아. 기억나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가 꼭 비밀 지킬게요.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머니에서 지폐 다발을 꺼냈다. 매달 생활비에서 조금씩 떼어내 생리대 상자 안에 숨겨두었던 돈이었다. 전부 합쳐 60만 원 후 보증금 석 달치에 월세 20만 원이었다. 그녀는 수납장 서랍 안에 돈을 넣고 단단히 자물쇠를 채웠다. 이것은 그녀의 도망 자금이었다. 그날부터 은서는 완전히 다른 이중생활을 시작했다. 낮에는 여전히 묵묵히 일만 하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집안일을 하며 아이를 돌보았다. 하지만 매일 새벽 시어머니가 깊이 잠들고 나면 그녀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빠져나와 거실 구석에 앉아 5년이나 쓴 낡은 태블릿 PC를 켰다. 그녀는 대학 시절 선배였던 최민지에게 연락했다. 민지 선배는 현재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중소기업의 로고나 홍보물 디자인을 주로 맡고 있었다. 은서는 자신의 상황을 짧게 설명했다. 시어머니나 남편의 외도 이야기는 쏙 빼고 그저 생활비에 보탤 겸 부업을 하고 싶다고만 했다. 민지 선배는 아주 흔쾌히 수락했다. 은서야, 내 디자인 실력은 내가 잘 알지. 선배가 전화 너머로 말했다. 시간에 안 쫓기는 간단한 일감들로 보내줄게. 언제든 다 하면 그때그때 넘겨줘. 그렇게 은서는 매일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작업을 시작했다. 하루 중 유일하게 온전한 그녀만의 시간이었다. 거실 구석에 벽을 등지고 앉아 무릎 위에 태블릿 PC를 올려놓고 조금씩 그림을 그리고 수정하고 색감을 조정했다. 첫 번째 일감은 치킨집 로고 디자인이었고 수고비는 5만 원이었다. 은서는 사흘밤을 꼬박 세워 완성했고 결과물을 전송할 때 손이 다 덜덜 떨렸다. 클라이언트는 아주 만족하며 좋은 평가를 남겼고 보너스로 1만 원을 더 얹어주었다. 은서는 그 6만 원을 오직 자신만이 아는 은행 계좌로 이체했다. 예전 신분증으로 몰래 만들어둔 체크카드였고 그 카드는 옥탑방 서랍장 안에 보증금과 함께 고이 숨겨져 있었다. 2번째 일감, 3번째 일감, 4번째 일감. 은서는 작은 가계부를 하나 사서 들어오는 수입을 한 푼도 빠짐없이 꼼꼼히 기록했다. 1년 뒤 그 계좌에는 230만 원이 모였다. 2년 뒤에는 500만 원이 되었다. 그녀의 다크서클은 턱 밑까지 내려왔지만 상관없었다. 이것은 그녀의 도망 자금이었으니까. 7년차 가을. 서울거리의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 바람에는 스산한 기운이 묻어났다. 은서는 베란다에 서서 아파트 단지 아래 길거리를 내려다보았다. 두꺼운 코트를 여미고 고개를 숙인 채 종종 걸음을 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은서야. 서은서. 목욕할 시간이야.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부름이 들려왔다. 은서는 시선을 거두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담요를 덮은 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왜 이렇게 굼떠? 내가 3번이나 불렀잖아. 네, 어머니. 갈게요. 은서는 목욕용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따뜻한 물, 수건, 갈아입힐 옷, 방수 깔개. 그녀는 이 물건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늘어놓은 뒤 시어머니의 잠옷을 벗기고 몸을 닦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피부는 갈수록 얇아져서 살갗 너머로 푸른 핏줄이 훤히 비쳤다.
은서의 손길은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닦듯 조심스러웠다. 거실 쪽에서 정호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은서는 시어머니의 등을 닦으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정호는 목소리를 한껏 낮추었지만 몇 마디가 문틈을 타고 새어 들어왔다. 조금만 더 기다려. 은서의 손이 멈칫했다. 내가 이쪽이 깔끔하게 정리할 때까지만. 그녀의 손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신경은 온통 귓가에 쏠려 있었다. 엄마 일을 나 몰라라 할 순 없잖아. 그래도 은서 같은 여자는 돈 몇 푼 쥐어주면 금방 떨어져 나갈 거야. 은서의 손이 멈췄다. 샤워기는 여전히 틀어져 있었고 따뜻한 물줄기가 시어머니의 등을 타고 흘러내려 방수 깔개 위에 흥건하게 고였다. 왜 이래? 시어머니가 그녀의 동작이 멈춘 것을 눈치채고 짜증을 냈다. 물 식잖아. 빨리빨리 안 해.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샤워기 온도를 조금 더 높이고 시어머니의 등을 마저 씻겨드렸다. 은서 같은 여자. 돈 몇 푼 쥐어주면 떨어져 나갈. 이 두 문장이 마치 두 개의 대모처럼 그녀의 머릿속에 쾅쾅 박혔다. 그녀는 직감했다. 드디어 때가 왔음을. 그날부터 은서는 남몰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남편 휴대폰에 있던 그 사진들. 그녀는 그가 샤워하는 틈을 타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부 찍어두었다. 한 장 한 장, 날짜도 선명하고 장소도 명확했다. 카페, 호텔, 바닷가, 단 한 장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동안 그녀가 생활비로 보탠 돈의 내역도 한 푼 한 푼 꼼꼼히 정리했다. 결혼한 그 해부터 그녀의 월급 통장에서는 매달 시어머니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고 그 돈은 고스란히 시어머니의 병원비와 간병용품을 사는 데 쓰였다. 회사를 그만둔 뒤 수입이 끊겼을 때도 매달 생활비에서 악착같이 아낀 돈을 전부 이 집에 쏟아부었다. 시어머니가 입원했을 때 대신 냈던 병원비 영수증도 전부 찾아냈다. 수년 동안 모인 영수증은 비닐봉지 하나를 가득 채울 분량이었고 개중에는 누렇게 바래고 바스라져 글씨가 희미해진 것도 있었지만 날짜와 금액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오직 자신만이 아는 이메일 계정으로 한 장 한 장 전송했다. 그 이메일의 비밀번호는 그녀 혼자만 알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쓸모가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뭐라도 해야만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날 아침 은서는 여느 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죽을 끓였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죽을 다 끓인 뒤 곧바로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러가지 않고 먼저 안방으로 가 딸아이를 들여다보았다. 수아는 이불 속에 웅크린 채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새근새근 얕은 숨을 쉬며 자고 있었다. 은서는 침대 곁에 잠시 앉아 있다가 몸을 숙여 딸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엄마가 사랑해. 그녀가 조그맣게 속삭였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섰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반듯하게 인쇄된 서류 한 부가 놓여 있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든 채 은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것은 냉담함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다. 일종의 적선하는 듯한 거드름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키우던 개를 내다버리기 전 마지막으로 배불리 먹이를 던져주는 주인의 얼굴 같았다. 은서야, 앉아봐. 정호가 맞은편 의자를 턱으로 가리켰다. 은서는 앉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앞에 서서 고개를 숙여 그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이혼 합의서. 검고 굵은 글씨로 인쇄된 5글자가 하얀 종이 위에 떡하니 박혀 있었다. 은서야, 우리 얼굴 붉히지 말고 좋게 끝내자. 정호의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고 심지어 일말의 다정함마저 묻어났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조그만 방 하나 구할 수 있게 내가 돈은 좀 챙겨줄게. 은서는 합의서를 펼쳐 조항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을 여성은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 을 여성은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하며 자녀는 갑 남성이 양육한다. 갑은 을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500만 원. 7년의 청춘, 7년의 희생, 단 하루도 편히 자보지 못한 7년의 세월을 갈아 넣은 대가가 고작 500만 원이었다. 은서는 문득 웃음을 터뜨렸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웃음이라 스스로도 조금 놀랄 지경이었다. 그것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라 톡톡 터지는 탄산기포처럼 눈물마저 찔끔 배어 나오게 하는 그런 실소였다. 정호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뭘 웃어?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은서가 고개를 들었다. 정호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다. 소름 끼치도록 고요한, 썩은 무릉덩이 같기도 하고 차디찬 얼음 덩어리 같기도 한 눈빛이었다. 정호 씨, 내가 지난 7년 동안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제일 먼저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서가 말을 이었다. 오늘쯤은 죽어버릴 수 있을까? 였어.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매일 새벽 4시, 알람이 울릴 때마다 침대에 누워서 그 생각만 했어. 제발 오늘은 심장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일어나서 죽을 안 끓여도 되고, 똥 기저귀 안 갈아도 되고, 욕 안 먹어도 되고, 꼬지 피지 않아도 되고, 한밤중 2시에 일어나서 몸을 뒤집어주지 않아도 되게. 그냥 내가 죽어버리면 이 모든 게 끝날 텐데 하고. 정호의 안색이 변했다. 그는 입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끝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당신이 방금 한 말, 은서의 목소리는 마치 남의 집 저녁 메뉴를 묻듯 한없이 가벼웠다. 내가 지난 7년 동안 들은 말 중에 최고로 기쁜 소식이네. 그녀는 몸을 돌려 안방으로 향했다. 어디가? 정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안방으로 들어간 그녀는 침대 밑에서 캐리어 하나를 끌어냈다. 오래전부터 틈틈이 짐을 꾸려둔 캐리어였다. 그 안에는 수아에 갈아입을 옷까지, 자신에게 남은 그나마 멀쩡한 옷 몇 벌, 그리고 그 가계부가 들어 있었다. 수아는 벌써 깨어나 침대에 앉아 눈을 비비고 있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은서는 쪼그려 앉아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비밀 기지로 갈 거야? 수아의 눈이 번쩍 뜨였다. 진짜요? 와, 신난다. 은서는 딸아이의 옷을 갈아입힌 뒤 손을 잡고 캐리어를 끌며 방을 나섰다. 정호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현관 앞을 가로막고 섰다. 지금 무슨 수작이야? 수아를 데려가겠다고.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합의서에는 내가 키운다고 적혀 있잖아. 은서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딸아이의 신발을 신겨주며 대꾸했다. 합의서. 나 아직 도장 안 찍었는데? 너 지금 단단히 일러두는데 난 내 돈 단 한 푼도 필요 없어.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하지만 수아는 무조건 내가 데려가. 소송 걸고 싶어. 잘 됐네. 법정에서 내 상간녀 얘기나 실컷 해보자고. 정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너 내 휴대폰 몰래 봤어. 그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은서는 현관문을 열고 딸아이의 손을 잡은 채 문간에 서서 그를 힐끗 돌아보았다. 비밀 앨범 암호가 우리 결혼기념일이더라. 그녀가 말했다. 참 역겨운 코미디지. 그러다 무언가 생각난 듯 그녀가 덧붙였다. 아참, 하나 더 알려줄게. 어머니 혈압약 내일 새로 타와야 하고 기저귀는 베란다 수납장에 딱 3팩 남았어. 잘 살아라. 문이 쾅 하고 닫혔다. 은서가 아파트 현관을 나섰을 때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10월의 비는 차갑고 촘촘해서 뺨에 닿을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 했다. 은서는 한 손에는 캐리어를 끌고 다른 한 손에는 딸아이의 손을 잡은 채 현관 비가림막 아래에 섰다. 엄마, 아빠는 왜 우리랑 같이 안 가요? 수아가 고개를 들어 물었다. 은서는 딸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순간 목이 콱 매는 것을 느꼈다. 아빠는 할머니 돌봐드려야 해서 여기 남는 거야. 그녀가 말했다.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하. 그럼 우리 이제 버스 타러 가요? 응. 은서는 우산을 펴고 딸아이의 손을 잡은 채 빗속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발걸음은 아주 굳건했다. 수천 번은 걸어본 길을 걷는 것처럼 단단했다. 사실 이 길은 그녀가 태어나서 처음 걸어보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 방향이 맞다고. 최정호는 거실에 홀로 우두커니 앉아
문 밖에서 엘리베이터가 웅웅거리며 내려가는 소리를 들으며 한참 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다. 머릿속이 윙윙거렸다. 둔기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그녀가 다 알고 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그는 은서가 순종적이고 때려도 반항 한 번 못하고 욕을 들어도 입도 뻥긋 못하는 그런 여자인 줄만 알았다. 그녀가 이 집을 절대 떠나지 못할 거라고 믿었다. 500만 원만 던져주면 군말 없이 짐을 쌀 줄 알았다. 그의 착각이었다. 정호야. 최정호. 안방에서 어머니의 부름이 들려왔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은서 어디 갔어?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짜증이 잔뜩 난 얼굴로 물었다. 약 먹을 시간인데 왜 여태 안 들어와? 정우는 침대 곁에 서서 어머니의 앙상한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은서 나갔어요. 그가 대답했다. 나갔다고? 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다. 어딜까? 장 보러 갔어? 언제 오는데?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돌려 안방을 나와 베란다로 향했고 수납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성인용 기저귀 3팩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딱 3팩. 은서의 말이 맞았다. 그는 기저귀 한 팩을 꺼내 들고 안방으로 돌아왔다. 기저귀 갈 시간이에요. 그가 말했다. 기저귀, 어머니가 흠칫 놀랐다. 내가 간다고? 내가 할 줄이나 알아? 정호가 허리를 굽혀 어머니의 담요를 들춰냈다. 훅 끼쳐오는 지독한 지린내에 그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을 쳤고 속이 메스꺼워 구역질이 올라왔다. 어머니 밑에 깔린 방수 깔개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고 누런 얼룩이 커다랗게 번져 있었다. 그는 그 얼룩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머릿속이 새하여졌다. 도대체 뭐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기저귀 밴드부터 풀어야 하나? 아니면 어머니 몸부터 옆으로 돌려 눕혀야 하나? 물티슈는 얼마나 써야 하지? 발진 크림은 어딨지? 색깔개는 어떻게 밑에 까는 거지? 7년. 은서가 무려 7년 동안 해온 그 수많은 일들. 그는 단 하나도 할 줄 아는 게 없었다. 멀뚱멀뚱 서서 뭐해? 어머니가 찢어지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더러워 죽겠어. 빨리 안 가라. 당장 은서 불러와. 정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난생 처음으로 뼛속 깊이 무력함을 느꼈다. 그날 밤 정호는 미친 듯이 전화를 돌렸다. 먼저 은서에게 걸었다. 전원이 꺼져 있었다. 문자를 보냈다. 답장이 없었다. 다시 걸었다. 여전히 꺼져 있었다. 그는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연아, 은서가 집을 나갔어. 너 혹시 잠깐 와서 도와줄 수 있어? 우리 엄마 혼자 계시는데. 뭐라고? 소연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놀라움이 묻어났다. 집을 나갔다고? 오빠 오늘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 도장 안 찍었어. 애 데리고 나가버렸어. 그럼 당장 쫓아가서 잡아와야지. 소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나한테 전화해서 어쩌라는 거야? 우리 엄마, 간병할 사람이 없잖아. 간병인을 부르면 되잖아. 나보고 똥오줌이라도 치우라는 거야. 소연이 전화를 툭 끊어버렸다. 정호는 뚝뚝 끊기는 신호음을 들으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다시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소연아, 제발 한 번만 와줘. 오늘 밤만 좀 넘기게 도와줘. 최정호, 소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난 오빠 여자친구지. 오빠네 집 간병인이 아니야. 오빠네 엄마 일은 오빠가 알아서 해. 전화가 다시 끊겼다. 이번에는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았다. 새벽 2시, 정호는 마침내 어머니의 기저귀를 다 갈았다. 꼬박 40분이나 걸렸다. 어머니를 어떻게 뒤집어야 할지 몰라 처음 시도했을 때는 하마터면 침대 밑으로 떨어뜨릴 뻔했다. 기저귀를 펼칠 줄 몰라서 허리밴드를 2번이나 거꾸로 채웠다. 발진 크림을 발라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다가 어머니 엉덩이에 벌겋게 돋아난 뾰루지를 보고서야 은서가 평소에 무언가를 꼼꼼히 발라주던 모습이 떠올랐다. 기저귀를 다 갈고 난 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고
누군가 기력을 쏙 빼간 것처럼 탈진해버렸다. 공기 중에는 지린내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구역질 나는 악취가 진동했다. 그는 헛구역질을 두어 번 했지만 아무것도 토해내지 못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소연이었다. 그가 전화를 받았다. 정호 오빠오. 소연의 목소리에는 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가움이 배어 있었다. 나 생각해봤는데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내자. 뭐? 정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헤어지자고. 소연이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다. 우리 그만 만나? 오빠 지금 이 상황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 무슨 상황?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인데? 정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은서가 집 좀 나간 게 대수야? 간병인 쓰면 되잖아. 내가 다 알아서. 간병인? 소연이 코웃음을 쳤다. 오빠 입으로 그랬잖아. 간병인 너무 비싸서 도저히 못 쓴다고. 이제 와이프도 도망갔는데 오빠네 엄마는 누가 돌봐? 오빠가 그럴 위인이나 돼? 정호는 말문이 막혔다. 오빠, 내가 오빠 만난 건 이혼하고 나면 나 청담동 아파트에서 살게 해준다고 해서였어. 오빠네 엄마 일은 은서 언니가 다 알아서 하니까 난 손끝 하나 까딱 안 해도 된다며? 근데 지금 어때? 은서 언니 도망가는데 오빠네 엄마는 어쩔 거야? 그건 됐어. 그만하자. 소연의 목소리는 아주 평온해졌다. 어차피 우리 가볍게 만난 사이잖아. 안 그래? 앞으로 잘 살아. 전화가 끊겼다. 정우는 휴대폰을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소연의 프로필 사진이 떠 있었다. 그토록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 달콤하고 예쁜 미소 그대로였다. 문득 모든 게 너무나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7년. 그는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여자를 제 발로 내쫓고 고작 가볍게 엔조이로 즐기려던 여자로 갈아탄 꼴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여자는 아이를 데리고 떠나버렸고 가볍게 즐기려던 그 여자마저 더 이상 엮이기 싫다며 도망쳐버렸다. 그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오직 침대에 누워 꼼짝도 못하는 늙은 어머니와 온 집안을 진동하는 끔찍한 지린내뿐이었다. 은서와 수아가 옥탑방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내가 훅 끼쳐왔다. 오랫동안 비워둔 방 특유의 냄새에 먼지와 습기가 엉겨붙어 있었다. 수아가 작은 코를 찡그렸다. 엄마, 냄새나요. 창문 열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은서는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활짝 열었다. 비 온 뒤의 상쾌함을 머금은 밤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녀는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멀리 한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강물 위에 어른거리는 불빛은 마치 반짝이는 비단띠 같았다. 가까이로는 낡은 주택가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집집마다 창문 너머로 따스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다. 이곳은 아주 비좁고 여름에는 찜통이며 겨울에는 냉골일 터였다. 하지만 이곳은 오롯이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엄마, 배고파요. 수아가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은서가 고개를 돌려 딸아이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 작은 얼굴과 커다란 눈망울에는 오직 엄마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만이 담겨 있었다.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녀는 캐리어에서 미리 몰래 챙겨둔 식재료들을 꺼냈다. 라면 한 봉지, 계란 2개, 그리고 배추 조금. 전기포트로 물을 끓여 라면을 삶고 계란 프라이와 배추를 얹어 종이그릇 2개에 나누어 담았다. 그녀는 딸아이와 좁은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아 종이그릇을 받쳐 들고 면을 후루룩 넘겼다. 엄마, 이 라면 진짜 맛있어요. 수아는 면발을 빨아들이며 두 눈을 초승달처럼 휘고 웃었다. 은서는 딸아이를 바라보며 또다시 눈시울이 시큰해졌다. 맛있으면 많이 먹어, 우리 딸. 식사를 마치고 수아의 세수를 시킨 뒤 잠옷으로 갈아입혔다. 이불을 덮어주며 아이를 눕혔다. 엄마, 오늘 밤은 나랑 같이 자는 거예요. 수아가 애처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응, 엄마가 옆에서 꼭 안고 잘게. 은서는 딸 곁에 누워 아이를 품에 안았다.
수아의 몸은 따뜻하고 보들보들해서 마치 작은 강아지처럼 그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엄마, 우리 내일은 뭐 해요? 내일은? 은서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내일은 엄마가 엄청 맛있는 거 사줄게. 와, 신난다. 수아가 기뻐서 다리를 동동 굴렀다. 수아, 치킨 먹을래요? 그래, 치킨 먹자. 수아는 금세 곤히 잠들었고 숨소리는 새근새근 아주 규칙적이고 가벼워졌다. 은서는 딸을 품에 안은 채 창밖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보이지 않았다. 저 멀리 어스름한 불빛들 뿐이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지난 7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2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몸을 뒤집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소독약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쌍욕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소리 없이 흐른 눈물이 베갯니들 흠뻑 적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코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눈부신 햇살에 잠에서 깼다. 눈을 떠보니 창밖 하늘은 맑은 연푸른 빛이었고 하얀 구름 몇 점이 한가롭게 떠다니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쏟아져 들어온 햇살이 침대 시트 위에 환한빛 무리를 만들어냈다. 수아는 여전히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채 쌕쌕거리며 단잠에 빠져 있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다. 바깥 세상은 너무나 고요했다. 오래된 주택들, 조금 삐딱하게 서 있는 전봇대, 이따금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 모든 것이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 세상 그 어떤 절경보다도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는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셔 두 폐 가득 신선한 공기를 채워 넣었다. 지린내도, 소독약 냄새도, 늙은 노인의 코골이 소리도, 발작 같은 욕설도 없었다. 비 온 뒤 흙에서 피어오르는 풋풋한 내음과 저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뿐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정호의 전화였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며 1초 정도 망설이던 그녀는 가차없이 빨간색 종료 버튼을 눌렀다. 다시 울렸다. 또 끊었다. 또다시 울렸다. 끊어버렸다. 문자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왔다. 은서야,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 우리 이혼하지 말자. 그 여자 연락처도 다 지웠어. 은서야, 내가 이렇게 빌게. 은서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서랍 안에 던져 넣은 뒤 자물쇠를 굳게 채웠다. 그러고는 침대로 돌아와 딸아이를 부드럽게 흔들어 깨웠다. 수아야, 일어나. 엄마랑 치킨 먹으러 가야지. 그날 오후, 정호가 은서의 옥탑방을 찾아냈다. 그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뒤져 이곳을 알아냈다. 은서가 보증금을 낼 때 썼던 카드는 예전에 만들어둔 가족 카드였다. 그는 그 비좁은 철문 앞에 서서 문짝을 부서져라 두들겨댔다. 서은서, 문 열어. 당장 안 열어.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손바닥이 얼얼해질 때까지 한참을 더 두드리고 나서야 마침내 문이 아주 좁게 열렸다. 수아의 얼굴이었다. 아빠, 어린 딸의 눈동자에는 반가움 따위는 전혀 없었고 그저 희미한 경계심만이 감돌았다. 엄마가 아빠 보기 싫대요. 정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고작 6살배기 딸이 자신을 벌레 보듯 쳐다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수아야, 아빠 좀 들어가게 해줘. 아빠가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안 돼요. 수아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아빠 절대 못 들어오게 하라고 했어요. 정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힘으로 문틈을 비집고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문 안쪽에서 누군가 단단히 걸쇠를 잡고 버티고 있어 도무지 밀리지 않았다. 문 안쪽에서 은서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들이밀면 당장 경찰 부를 거야. 정호의 손이 멈칫했다. 은서야, 내 말 좀 들어봐. 오해가. 설명 같은 거 필요 없어. 은서의 목소리는 고인 물처럼 지독하게 고요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그 여자는 그냥 회사 동료고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그 사진들은 걔가 혼자 쇼하면서 찍은 거라고? 너희 둘이 호텔방에서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정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게
변명하느라 애쓰지 마. 은서의 목소리에 깊은 환멸이 묻어났다. 내 불륜 증거 이미 변호사한테 다 넘겼어. 경기도에 있는 내 혼전명의 아파트, 청담동에 있는 내 엄마 아파트, 나 그딴 거 10원 한 장 안 바라니까 다 가져. 대신 내가 바람피운 대가는 법정에서 톡톡히 치르게 해줄게. 정우는 그 자리에 얼머니의 폐악질에 울음을 터뜨리며 짐을 쌌다. 세 번째 간병인은 닷새 만에 냉장고에 든 한우를 훔치려다 들켜서 쫓겨났다. 이제 정우는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어머니와 온 집안을 굴러다니는 더러운 빨랫감, 똥 묻은 이불 시트, 악취 나는 기저귀 산더미를 홀로 마주해야 했다. 그는 벌써 사흘째 밤을 꼴딱 새우다시피 했다. 2시간마다 체위 변경, 4시간마다 투약, 6시간마다 전신 목욕. 거기다 하루 3끼 밥수발, 물시종, 끝도 없는 기저귀 가리.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은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 끔찍한 짓을 혼자서 7년이나 버텨낸 것일까? 그는 반신불수 노인을 돌보는 일이 아주 쉬울 거라고 착각했다. 밥 먹이고 약 먹이고 똥 치우는 게 뭐가 대수냐고 코웃음을 쳤었다. 이제야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건 간병이 아니었다. 이건 지옥 같은 고문이었다. 2주 뒤, 정우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었다. 사실상 해고 통보였다. 집안 사정을 핑계로 2주 연속 무단결근에 가까운 휴가를 쓴 그에게 부장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 최 부장, 당장 내일 출근하든가 아니면 사표 써. 우리 회사가 자선 단체인 줄 알아? 그는 결국 사표를 썼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머니를 돌볼 사람은 없고 간병인은 아무도 오려하지 않으니 그가 직접 똥오줌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직서를 바라보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소연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정우 오빠. 소연의 목소리는 어딘가 쭈뼛거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저기, 내 짐 좀 챙겨가려고. 무슨 짐? 오빠네 집에 두고 갔던 옷 몇 벌이랑 화장품들 파우치. 정우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대답했다. 와서 가져가. 30분 뒤 소연이 아파트 현관에 나타났다. 새로 산 고급 코트를 걸치고 풀 메이크업을 한 그녀의 얼굴은 빈틈없이 완벽했다. 하지만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미간이 확 찌푸려졌다. 이거 무슨 냄새야?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냄새인지 그가 제일 잘 알았다. 지린내, 소독약 냄새, 그리고 며칠째 묵혀둔 쉰내 나는 빨래 냄새. 소연은 코를 틀어막고 종종 걸음으로 예전에 그들이 미래를 즐기던 서재로 들어가 자신의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다. 원피스 2벌, 스킨케어 세트, 립스틱 1개 짐은 얼마 되지 않아 금방 쇼핑백에 담겼다. 현관을 나서려던 찰나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정호를 힐끗 쳐다보았다. 오빠, 그녀가 말했다. 알아서 잘 살아. 그러고는 매정하게 돌아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 밖에서 그녀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자기야, 가자.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글쎄, 난 오마카세 먹고 싶은데.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점점 멀어지더니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기계음과 함께 완전히 사라졌다. 정우는 문 앞에 멍하니 서서 그 소리의 잔향을 듣고 있었다. 2년 전 소연을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그녀는 카페 구석자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이 그녀의 여벌구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었다. 그 순간 그는 운명의 장난처럼 사랑에 빠졌다고 착각했다. 그의 눈에 은서는 너무나 초라하고 따분하고 촌스러운 여자였다. 매일 무릎 나온 잠옷바지를 입고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얼굴로 소독약 냄새를 풍기는 아내가 끔찍하게 혐오스러웠다. 그는 소연이야말로 자신이 누려야 할 진짜 여자라고 믿었다. 젊고 예쁘고 애교 많고 세련된 여자. 그리고 지금 그 젊고 예쁘고 세련된 여자는 다른 놈의 팔짱을 끼고 최고급 일식을 먹으러 가버렸다.
반면 자신은 악취가 진동하는 이 썩은 아파트에 처박혀 안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기괴한 신음소리나 듣고 있는 처지가 되었다. 정호야, 정호야, 배고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어 안방으로 들어갔다. 3개월 뒤 이혼 소송의 판결이 났다. 가정법원은 남편 측의 유책 사유를 인정했고 자녀의 양육권은 아내에게 돌아갔다. 남편은 딸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정호는 법원 문턱에 서서 판결문을 쥔 채 잿빛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은서가 정말로 그 사진들을 변호사에게 넘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위자료와 양육비 폭탄을 맞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은서가 이길 줄은 정말 몰랐다. 자신의 발밑에서 평생 기어 다닐 줄만 알았던, 짓밟으면 짓밟히는 대로 가만히 있던 그 멍청한 여자가 자신을 완벽하게 박살 내버린 것이다. 그는 철저하게 패배했다. 바닥까지 처참하게 털렸다. 그날 밤 정호가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침대 위에 어머니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만 알았다. 그는 허겁지겁 달려가 코밑에 손가락을 대보았고 아주 희미한 숨결이 느껴져서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직 숨은 붙어 있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침대 곁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이대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간병인을 쓸 돈은 없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직장도 잘리고 수입도 뚝 끊겼는데 매달 양육비로 150만 원을 꼬박꼬박 토해내야 했다. 그는 쭈글쭈글한 어머니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번뜩 기막힌 묘안을 떠올렸다. 집을 팔아버리자. 이곳 청담동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였다. 입지도 좋고 평수도 넓어 지금 시세로 팔면 최소 15억은 좋게 받을 수 있었다. 그 돈으로 어머니를 요양원에 처박아 버리면 그만이었다. 요양원에는 전문 요양보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시설도 다 갖춰져 있다.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 죽을 쑤지 않아도 되고 2시간마다 몸을 뒤집지 않아도 되며 그 역겨운 똥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된다. 마침내 해방이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뛰어나가 컴퓨터를 켜고 동네 부동산 연락처를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2달 뒤 아파트는 급매로 팔렸다. 12억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기는 바람에 매수자가 후려친 가격이었지만 당장 목돈이 급했던 그는 군말 없이 도장을 찍었다. 예상보다 3억이나 깎였다. 그는 그 돈을 쥐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입원시켰다. 한 달에 2천만 원씩 하는 최고급 실버타운 같은 곳이 아니었다. 경기도 외곽의 후미진 곳에 있는 한 달에 300만 원짜리 싸구려 요양원이었다. 사인실에 조선족 요양보호사들이 교대로 일하고 시설은 낡아 빠졌지만 그래도 똥오줌 냄새는 안 나는 곳이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려두고 돌아서던 날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는 탁한 눈동자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정호야. 어머니의 발음은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뭉개져 있었다. 은서는 어딨냐? 정호는 무릎을 굽혀 어머니와 눈을 맞췄다. 엄마, 은서 도망갔어요. 도망가? 어머니가 흠칫 놀라며 물었다. 어딜까? 이제 영영 안 와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중얼거렸다.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그 착한 애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요양원을 나섰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은서는 다시 사회로 복귀했다. 민지 선배의 스튜디오는 직원 5-6명이 좁은 사무실에 부대끼며 일하는 작은 규모였다. 은서는 가장 기초적인 업무부터 다시 시작했다. 로고를 그리고 포스터를 디자인하고 사진을 보정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였고 픽셀 단위로 완벽을 기했다. 클라이언트들의 만족도는 하늘을 찔렀고 점차 서은서 디자이너님께 맡기고 싶다며 지명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당장 월급이 아주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녀와 수아 단둘이 먹고 살기에는 차고 넘쳤다. 매일 퇴근길에 유치원에 들러 수아를 픽업하고 그 작은 옥탑방으로 돌아와 소박한 저녁을 차려 먹었다. 계란볶음밥,
짜파게티, 김치찌개. 싸고 만들기 쉬운 메뉴들이었지만 수아는 반찬 투정 한 번 없이 밥그릇을 싹싹 비우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우리 엄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하고 외쳤다. 저녁을 먹은 뒤엔 수아의 알림장을 챙겨주고 그림책을 읽어주며 아이를 재웠다. 수아가 깊이 잠들고 나서야 은서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남은 잔물을 처리했다. 옥탑방의 여름은 찜통이었고 겨울은 시베리아 벌판이었다. 한여름에는 당근마켓에서 10,000원 주고 산 중고 선풍기를 밤새 틀어놓고 버텼고 한겨울에는 두꺼운 소미불 하나를 덮어쓰고 수아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을 청했다. 몸은 고단했지만 하루하루가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시어머니의 쌍욕도 남편의 투명인간 취급도 새벽 2시를 알리는 끔찍한 알람 소리도 없었다. 그녀는 비로소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게 되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은서는 수아를 데리고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연을 날리러 갔다. 티 없이 맑은 날씨였다. 하늘은 방금 닦아낸 유리창처럼 푸르렀고 솜사탕 같은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 있었다. 공원에는 돗자리를 펴고 치맥을 즐기거나 아이들과 뛰어노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북적였다. 수아는 분홍색 나비 모양 연을 손에 꼭 쥐고 잔디밭을 펄쩍펄쩍 뛰어다녔다. 강바람이 세차게 불어 여는 금세 하늘 높이 솟아올랐고 진짜 나비가 춤을 추듯 창공을 누볐다. 엄마, 저기 봐요. 연이 날아요. 수아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은방울처럼 맑게 퍼졌다. 은서는 잔디밭에 앉아 딸아이가 뛰어노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콧날이 시큰해졌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졌다. 강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며 마치 보이지 않는 다정한 손길처럼 뺨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시퍼렇게 멍이 들고 피가 맺혔던 손 찬물에 퉁퉁 불어 허옇게 짓물렀던 손 덜덜 떨려서 수건조차 제대로 쥐지 못했던 손 이제 그 끔찍했던 흉터들은 옅어지고 지난 세월의 고단함을 증명하는 얇은 굳은 살만이 훈장처럼 남아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지 선배의 카톡이었다. 은서야, 대박. 방금 들어온 신규 프로젝트, 클라이언트가 무조건 서은서 디자이너한테 맡기겠대. 예산도 완전 빵빵해. 은서는 환하게 웃으며 오케이 이모티콘을 보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연은 까마득히 높이 날아올랐고 가느다란 연실이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다.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수아의 맑은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하늘은 눈 시리게 푸르렀다. 구름은 눈부시게 하였다. 바람은 한없이 포근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지난 7년 만에 처음으로 해가 지기 전에 집 밖으로 나와 햇볕을 쬐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내일 끓일 죽이나 똥기저귀 걱정 없이 그저 잔디밭에 앉아 딸아이의 웃는 얼굴을 눈에 담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게 참 눈물나게 좋다는 사실을. 엄마 빨리 와요. 연이 떨어지려고 해. 저 멀리서 수아가 폴짝폴짝 뛰며 손을 흔들었다. 은서는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 활짝 웃으며 딸을 향해 힘껏 달려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석 달 뒤 어느 늦은 오후 은서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서은서 씨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여기는 평화요양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성희 어르신, 그러니까 전 남편분의 어머님께서 오늘 새벽에 운명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은서는 몇 초간 수화기를 든 채 침묵했다. 알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무덤덤하게 전화를 끊고 하던 디자인 작업을 계속 이어나갔다. 그날 저녁, 그녀는 푹 끓인 미역국을 밥상에 올렸다. 엄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수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아무 날도 아니야. 은서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냥 엄마가 우리 수아 미역국 먹이고 싶어서 끓였어. 자, 얼른 먹어봐. 수아는 국물을 한 숟갈 떠먹더니 눈을 번쩍 빛냈다. 우와,
진짜 맛있다. 우리 엄마 미역국이 최고야. 은서는 딸아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맛있어. 그럼 많이 먹어? 이듬해 봄, 은서는 마침내 옥탑방을 벗어나 새 집으로 이사했다. 더 이상 비좁은 옥탑방이 아니었다. 방 2개짜리 번듯한 빌라 투룸이었다. 채광도 훌륭했고 작지만 아담한 베란다도 있었다. 베란다에는 데이지와 라벤더, 그리고 자그마한 해바라기 화분을 몇 개 사다 놓았다. 수아에게도 드디어 예쁜 분홍색 벽지에 독방이 생겼다. 침대 머리맡에는 커다란 곰 인형을 놔주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은서는 딸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이마에 뽀뽀를 하며 속삭였다. 잘 자, 수아야.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일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스튜디오 내에서 은서의 입지는 독보적이었고 연봉도 껑충 뛰었다. 민지 선배는 가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투덜거렸다. 서은서, 너 이대로 가다간 내 사장 자리까지 꿰차겠다. 은서는 웃으며 대꾸했다. 선배도 참, 농담도 잘하셔. 하지만 그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삶이 하루가 다르게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은서는 환승역 플랫폼에서 우연히 정호를 보았다. 그는 반대편 승강장에 서 있었다. 구겨질 대로 구겨진 셔츠 차림에 머리는 떡져 있었고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찌든 피로가 가득했다. 살이 쏙 빠져 눈두덩은 푹 파이고 광대뼈만 기괴하게 튀어나와 있어 제 나이보다 10년은 좋게 늙어 보였다. 그는 은서를 보지 못했다. 은서는 무심한 인파 속에 섞여 아주 멀리서 그를 건조하게 바라보았다. 전동차가 들어오자 그는 땅만 쳐다본 채 터덜터덜 열차에 올랐다. 이윽고 출입문이 닫히고 전동차는 그를 싣고 어두컴컴한 터널 속으로 영영 사라져버렸다. 은서는 몸을 돌려 그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올랐다. 문득 7년 전의 자신이 떠올랐다. 병실 창가에 서서 핏기 없는 손으로 자신의 손을 올가매며 애원하던 시어머니 앞에서 차마 도망치지 못했던 그 바보 같던 여자. 그때는 그게 숙명인 줄 알았고 다른 선택지는 없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선택권이 쥐어져 있다는 것을. 다만 어떤 선택은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우며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뿐이다. 그래도 그 알량한 용기를 쥐어짜내어 첫 발을 내디딘다면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고 찬란하게 빛나게 된다는 것을. 열차가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자 창밖으로 눈부신 풍경이 확 펼쳐졌다. 커다란 차창 너머로 쏟아져 들어온 따사로운 햇살이 은서의 얼굴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다. 그녀는 지그시 눈을 감고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참 좋구나. 정말 눈물 나게 좋구나.